안녕하세요, 백계랑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 이슈 중에 하나죠. NFT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NFT가 뭔지를 공부하려면 이 NFT의 좀 배경이 되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NFT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래도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런 거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이전 것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따라서 NFT에 사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식을 좀 알아두신다면 NFT의 현황, 변화의 추이도 좀 예측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NFT가 무엇인지 먼저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 NFT는 용어상으로 본다면 Non-Fungible Token, 그래서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토큰은 토큰인데 대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똑같은 게 두 개 없다, 유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 NFT의 토큰이라는 개념이 또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P2P와 네트워크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P2P 얘기 들어보셨나요? P2P는 쉽게 얘기하면 서버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 참여자들이 직접적인 연동이 되는 것을 P2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버가 있다 할지라도 서버 역할이 극히 미미한 경우들을 P2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하든지 전체가 나눠갔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특정한 컴퓨터가 전체를 장악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이제 P2P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최초의 네트워크 시대가 기본적으로 P2P였죠. 근데 왜 우리가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오냐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사용자가 급증할수록 P2P 방식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좋은데, 또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보안 문제라든가 서버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예를 들면 거래가 하는 과정에서는 금전 거래하는 과정들이 워낙 또 첨예하게 예민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 같은 걸 추가하다 보니까 비용이 또 너무 비싸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문제가 되면서 뭔가 대체 수단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지만 지금까지는 실패에 돌아갔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그런 것들의 어떤 실마리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블록체인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모든 그 P2P에 참여한 것들을 블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블럭들을 전부 체인으로 연결해 버리는 거죠. 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뭐냐면 앞에서 방향을 틀게 되면 다른 것도 바뀌죠. 여러분 쇠사슬 같은 거를 체인으로 한번 갖고 계시거나 혹시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옆으로 꼬게 되면 전부가 다 같이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작은 변화든 전체에 다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쉽게 얘기하면 P2P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무언가의 블록들이 있는데 그게 P2P의 어떤 펄슨의 전체든 부분이든 간에 그 블록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특정한 부분에서의 수정이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일부러 자기 거를 조정하거나 소수의 사람들이 조정을 한다고 해서 전체가 조정이 되지 않는 거죠. 또 소수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정을 했을 때 전체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래는 비정상적 거래인데 우린 승인한 적이 없어,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시키거나 그 거래를 이제 불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블록체인이 보안상으로는 괜찮았는데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얘기죠. 비트코인이 등장할 즈음이 그 이전에도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가지가 없었냐?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전 이름이 기본적으로 코인이다 보니까 화폐 같은 느낌을 주는데 성공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가 중앙거래 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이라든가 거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던, 즉 금융위기 직후였기 때문에 뭔가 대체되는 금융수단에서 중앙에 있는 이런 거래를 빼고 우리가 직접 참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등장이 폭발적인 어떤 참여를 이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굉장히 운을 잘 만난 거죠. 때를 잘 만났기 때문에 성장을 했다고 보는데요. 비트코인의 가장 큰 강점은 기본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실제 거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증명을 해내는 거죠. 물론 이전에 있는 많은 기술들을 차용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비트코인은 정말 잘 짜여진 하나의 작품처럼 굉장히 각각의 기술을 적절하게 잘 구성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개발했던 사카시 나카모토 같은 경우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천재다고 말할 정도로 뛰어난 프로그래밍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기술들을 잘 접목해서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잘 전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단점도 있는데요. 블록체인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 거래 시스템이 다 한꺼번에 돌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51%라는 과반의 어떤 그런 거래 시스템에 대한 참여자가 인정을 하면 넘어가는 게 있겠지만 일단 기존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몇백 명이면 모르겠는데 몇십만 명이 되니까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건을 사려고 딱 거래를 했는데요. 이 거래가 유효한지에 대한 증명이, 예를 들어 카드 긁어보시면 뭐 카드에 문제가 있으면 결제가 바로 안 되는데 몇 초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10초, 20초 가면 그냥 취소해버리고 다시 결제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몇십 분이 걸려버리니까, 예를 들면 결제라고 갔는데 한참 뒤에 이 거래는 승인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 판 사람들이 불안해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화폐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더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거래 시스템으로의 특징이 있었거든요. 이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다음에 암호화폐가 등장을 하면서 본격적인 암호화폐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더리움이 등장을 한 거죠. 이더리움은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비트코인 기반으로요. 여기에 이더리움을 만들었는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데 프로그래밍을 더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비트코인은 마치 돈처럼 거래 시스템으로 쓰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서 기본적으로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로만 쓰일 만한 기술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차용을 했지만 이것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에는 굉장히 안 맞는 단순하게 거래 시스템으로 쓴 거죠. 근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서 블록체인을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블록체인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코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요. 여기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만들므로써 여러 가지 용도로 블록체인을 적용하면서도 코인이 같이 돌아가니까 그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가치가 상승하게끔 만드는 성공을 한 거죠. 따져보면 암호화폐의 등장은 사실 이더리움의 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굉장히 큰 효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암호화폐 얘기하면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이더리움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코인과 토큰이 뭐냐? 자, 코인의 특징은 이겁니다. 코인은요, 기본적으로 복제가 돼요. 아니, 아까 블록체인 있으면 복제 안 된다면서요. 네, 복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제가 되는데 복제되는 거래 사실이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전제는 이겁니다. 동일한 거래에 2개, 3개, 4개를 복제해도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NFT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죠? non-fungible, 즉 대체 불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복제를 했을 때 최초가 똑같아지면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여기서 이제 NFT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어떤 블럭이 있다면 이 블럭에 있는 값이 똑같다면 이 블럭을 통해서 만들어낸 해시값, 해시 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토큰이라고도 표현할게요. 이 토큰 값이 똑같았어요. 결국은 이 문서가 똑같으면 만들어지는 모든 토큰이 같았는데 NFT는 유일하게 하나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같은 그림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냥 디지털로 그렸다면 카피를 했을 때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토큰을 만들면 예전에는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누가 그렸는지, 예를 들면 제가 그려서 토큰을 생성해버리면 이 토큰은 앞으로 대체 불가한 토큰이기 때문에 같은 토큰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 토큰을 보면 아, 이것이 최초다. 이 토큰 안에 예를 들면 생성 시기 같은 것들을 넣게 되면 아, 제가 그린 그림이 최초고 제가 그렸는지 제가 누구한테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제네시스 최초의 소유자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토큰은 다 연결선상에 있는 기술인데요. NFT는 토큰 자체가 유일무이하게 생성되도록 하는 특수한 이더리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NFT와 창작의 시너지부터 이제 제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암호화폐 한계가 뭐냐? 지불 수단으로 일단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불 수단이 아닌 데를 찾아야 되는데 물론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걸 통해서 새로운 통로를 뚫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화폐 개념이 들어있으니까 문제가 뭐예요? 제도권에서 견제를 하는 거예요. 셋째로는 자산이긴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냥 디지털 키값이잖아요. 따져보면 암호화폐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키값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돈을 막 쏟아붓다 보니까 그 돈이 들어가면서 자산화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최초는 무에서 형성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암호화폐에 항상 논란이 이겁니다. 도대체 여기가 자산이나 화폐로서 가치가 있냐고. 여기서 이 NFT는 바로 컨텐츠를 만나게 된 겁니다. 컨텐츠는 뭐예요?
그림, 사진, 예를 들어 음악 같은 실제 우리가 소비하는 무언가인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다면 정말 멋진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제가 정말 제 거로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예전에 그냥 암호화폐는 그냥 그 자체였다면 이 사진에다가 암호화폐를 연동시킨 게 바로 NF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맞물리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자산의 가능성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디지털 이미지, 디지털 사진도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멋진 사진, 멋진 그림은 누구든지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NFT가 컨텐츠를 만나면서 제가 늘 우려했던 과연 암호화폐는 자산인가 해서 이 자산의 문제를 실제 무언가와 연동을 시키는데 성공을 한 개념이기 때문에 NFT가 이제 지금과 같은 활성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와는 좀 다른 느낌이죠. 실제로 NFT의 대부분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의 흐름과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기존의 암호화폐가 새로운 실물적인 무언가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NFT는 또 나름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무언가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컨텐츠의 수요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미술품 중에 막 1,000억, 2,000억 하는 그림이 있어요. 자, 그 그림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남한테 보여주기 싫어요. 그러면 이 그림은 저만 갖고 있는 것이니까 남들이 못 보니까 이 그림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소유의 의미가 뭐냐? 예를 들면 그림을 소유했는데 이 그림을 아무도 모른다면 이 그림의 가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제가 갖고 있는 건 확실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알아요.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그림의 가치는 있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프랑스에 가야만 우리는 모나리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프랑스 가는 시간과 비용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뚫고 저 먼 발치에서 모나리자를 보는 것보다는 고해상도 사진을 찍은 모나리자 그림을 우리가 보는 게 좀 더 선명하게 보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이 그림의 소유권은 누굽니까? 네, 저희는 아닌 거죠. 저희는 복제된 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초의 모나리자 그림을 누군가가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소유권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즉, 전 세계 사람들이 모나리자 그림을 다 알고 있지만 소유권이 저 사람인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물리적인 자산과는 좀 다른 의미의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갖고 싶어하는 컨텐츠를 소유권이 누가 갖고 있다. 컨트랙트, 계약, 증명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더리움 기반의 NFT가 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NFT는 수많은 컨텐츠와 연결되면서 이제 뭐랄까요?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NFT가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렸더니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중에 소돔의 경매에 실제로 팔린 그림 중에 최초의 그림인데요. 무려 3억 원이 넘는 비용을 받고 팔렸다고 합니다. 초상화라고 하는데 누군지 알아볼 방법이 없죠? 그냥 모나리자가 훨씬 잘 그린 것 같은데 최초의 거래다 보니까 글쎄요, 앞으로 이 그림은 점점 비싸게 팔릴 것 같은데 자, 이제 문제입니다. 소드비 경매를 통해서 누가 샀다는 건 증명이 됐는데요. 자, 이 사람이 이 그림의 파일을 남한테 복사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그 복사한 사람이 돌다 보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그림을 샀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는 증명하지 않아요. 이러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이 그림에 NFT를 연결하게 되면 최초의 NFT가 생성되겠죠? 우리가 뭐 블록체인 얘기하면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최초의 NFT 안에 최초의 소유권자 증명이 있고 그 이전에 누구도 소유한 사람이 없고 생성한 사람이 없다면 이 NFT 덕분에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FT의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가 증명이 되면 내가 이 소유권을 누군가한테 넘긴 것도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NFT를 보면 소유권자가 누구이고 어떤 거래를 거쳤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몰래 그림을 거래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한 상태에서 그림을 거래할 수 있다면 좀 더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NFT가 그런 점에서 디지털 컨텐츠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데 현재 NFT를 가장 활성화적으로 쓰고 있는 바로 음원 시장입니다. 2021년도 1분기 거래량이 2020년도 거래량을 초과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반기에 거의 2조 원 넘는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 게 NFT 기반의 음원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소리보다가 국내 최초의 NFT 기반의 음원 거래 시장을 진출하겠다, 플랫폼화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음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디지털 저작권들을
소유하고 거래하고 증명하는데 NFT가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생성하는 사람이라면 생성과 동시에 NFT를 만들고 이 NFT를 거래하게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NFT를 통해서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창작자의 여러 가지 증명들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저작권을 분할하는 데도 가능해지는데요. 어떤 그림을 한 명이 아니라 한 1000명쯤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가능은 하죠. 계약서를 전부 작성해야 되죠. 근데 그 작성하고 증명하고 그다음에 그 거래를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거래를 했는데 다음번에 그 사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게 많이 벌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기반의 이더리움을 만들면서 특징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총 몇 개 발행되는지 아세요? 2100만 개만 발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2100만 개밖에 없으니까 따져보면 가치가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래가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삼성전자 주식이 너무 액수가 커지니까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뭘 하죠? 분할을 하는 거죠. 똑같이 비트코인도 분할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0.00001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설계가 된 기반이 되다 보니까 NFT 역시도 실제로 어떤 컨텐츠의 소유권을 아주 잘게 쪼개서 거래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럼 이 NFT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어떤 사진을 NFT로 생성을 했는데 나는 0.001 권한만 사고 싶어요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물론 판매하는 사람이 뭐 노하면 안 되겠지만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한 명이 팔려니까 한 100만 원 파는데 이걸 1000개 쪼갰더니 한 10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1000개를 쪼개는 게 파는 사람 입장에 더 낫지 않나요?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작권을 다양하게 분할하고 기본적으로 거래하는 증명이 쉬워지니까. 그리고 거래 증명은 지불 증명과 틀려서 뭐 며칠이 걸리더라도 증명에도 큰 문제가 없어요. 당장 몇 분 안에 거래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고난을 분할하는 측면에서도 NFT 기반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제 음원이라든가 뭐 영상, 사진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작권 자체를 분할하는, 나중에 나아가서 실제로 빌딩 같은 거에 NFT를 생성을 하고 이 NFT를 분할해서 빌딩을 10만 명이 거래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NFT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NFT는요, 거의 모든 디지털 컨텐츠 시장에 확산되어서 적용되고 있고, 저도 뭐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만든 글, 제가 만든 영상에 최초의 NFT를 생성을 해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딸이 소설을 쓰는데 전 저희 딸에게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청소년이니까 당연히 권한을 증명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 좀 더 빨리 일찌감치 자신의 컨텐츠를 쌓아가고 NFT를 발급한다면 혹시 합니까? 미래에 대박나는 작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컨텐츠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면 그 컨텐츠 좋은 컨텐츠잖아요.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림이 좋다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보기에 뭔가 영감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만한 지불을 하게 되고 그 지불이 거래가 좀 더 쉬워진다면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한 실물 자산과 이런 어떤 NFT를 연동시킨다면 실물 자산을 쪼개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잘게 쪼개는 게 너무 물리적으로 힘들었는데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들어있는 NFT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물 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는 게 바로 NFT 시장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죠.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 관련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아직까지 자산으로서의 인정이 좀 모호한 편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NFT 기반으로 거래를 했다고 해서 실물 자산이 거래되는 걸 인정하는 것은 좀 퀘션 마크지만 최근에 법원의 어떤 판결이나 걸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거래한 사람들끼리의 자산으로서는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중요하죠. 거래할 때 이게 원래 국세청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일단 국세청에서는 일단 거래하는 과정에서 돈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세는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는 궁극적으로는 NFT 기반의 거래는 아마 어느 정도 인정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법과 제도적인 측면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 세계 NFT는 왜 중요할까요? 메타버스는 대부분 가상 공간입니다. 즉 AR도 물론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갈 수 있지만 MR 쪽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가상 세계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상 세계에서 수많은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사실 기존의 화폐를 쓸 거냐 아니면 암호화폐를 쓸 거냐,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가상 세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권한 아닐까요?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메타라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회사가
자기들이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쓰고 있지만 거기에 이더리움을 거래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호환을 시켜버리는 거죠. 물론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거래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수많은 컨텐츠가 거래가 될 수 있고 거기서 상가들이 예를 들면 오프라인 어떤 물건들을 온라인에 값을 올려놓고 실제로 온라인을 사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보내주게 되면 온오프라인이 결합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수많은 거래와 증명을 기존의 화폐 시스템만 두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화폐와 거래 시스템으로 두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지금 수많은 어떤 커머스 시스템에서 자체 포인트 같은 걸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에서 NFT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암호화폐라는 게 뭐 저는 자산으로서나 화폐로서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지금만큼의 비용이 적당하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 디지털 거래 수단이라는 것들은 디지털 세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연동이 쉬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면 오히려 그 역으로 암호화폐 세계에 그 메타버스 세계를 연동시켜서 오히려 메타버스 세계의 활성화를 암호화폐 세계에 기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진다 보면은 점점 얽히고 설키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를 쓰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현재 NFT는 뭐 음원 거래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뭐 유효한 거래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NFT가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굉장히 폭넓게 쓰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주목하고 보시다 보면 창작자로서도 혹은 소비자로서도 NFT를 많이 쓰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